백조와 박쥐, 히가시노 게이고. 고다이가 나카마츠와 함께 구라키 가즈마의 맨션을 나왔을 때 주인은 이미 밤이었다. 아까 올 때는 아직 환했었다. 시계를 보니 거의 1시간이 지났다. 그 1시간 동안 고다이와 나카마츠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구라키 가즈마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오늘 낮이었다. 어떤 용건이냐고 물어보니 나고야에 다녀왔어요. 그 법률사무실.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저녁 때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나카마츠에게도 같이 가자고 청했다. 나카마츠는 물론 동행하겠다고 즉석에서 응했다. 고다이 씨 어떻게 할까요? 걸음을 옮기면서 나카마츠가 물었다. 몬젠 나카초에 항상 가던 그 식당으로 갈까요? 아니, 라고 고다이는 얼굴 옆에서 손을 가로저었다. 이 근처로 하자고. 당장 작전 회의를 해야겠어. 운전기사가 들을까봐 택시 안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도 괴롭지 않아? 네, 맞습니다. 고엔지라서 식당이라면 얼마든지 널려있다. 좁은 도로 옆에 민가를 본뜬 가게가 눈에 띄어서 포렴을 들추고 들어갔다. 다행히 붐비지 않아서 구석 쪽에 4인용 테이블이 비어있었다. 메뉴를 보니 생맥주와 안주 세트라는 게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걸로 2인분을 주문했다. 어디 보자.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다이가 말문을 열었다. 어떤 것부터 처리해볼까? 달랑 우리 둘이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나카마츠가 쓴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 들었다. 죄다 번거로운 일거리인데요. 그렇다고 위에 보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쓸데없는 짓이라고 고함이나 지를 텐데. 그건 됐고 우선 나고야 법률사무실 이야기부터 해보자. 가즈마 씨가 정말로 찾아갔다니 놀랍죠. 고다이 씨가 떠밀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한 행동파예요. 그만큼 필사적이라는 이야기지. 게다가 그 적극성에 어울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어. 가즈마에 의하면 구라키 다스로는 재작년 6월에 아마노 법률 사무실에 찾아가 유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는 것이다. 그건 정말 새로운 사실이죠. 완전히 같은 내용을 상담하려고 일부러 도쿄의 변호사를 만날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도쿄돔에서 우연히 한 번 만났을 뿐인 사람을 또다시 보러 온 이유는 뭘까? 점원이 생맥주와 요리를 내왔다. 안주 세트는 푸콩 오징어 다리 튀김, 두부 등이었다. 나카마츠와 건배한 뒤 고다이는 푸콩을 집어들었다. 그 도쿄돔에서의 만남 자체를 가즈마 씨는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시라이시 변호사가 어떤 경로로 야구 경기 티켓을 입수했는지 수사진이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아주 날카로웠어. 날카롭다기보다는 귀가 따가운 말이었죠. 실제로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물론 화제에 오른 적은 있는데 당일에 안표상에게서 구입했을 것이다. 아는 사람이 양보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별 근거도 없는 상상만 하다가 결국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고다이는 끙 낮게 신음했다. 미레이 씨가 발치 치료를 받은 시라이시 변호사가 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셨을 리 없다고 했던 것도 반론을 할 수 없었어. 도쿄돔에서의 그 작은 해프닝에 대한 진술은 역시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더 대단한 건 그 사진이었어요. 시라이시 겐스케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이요. 고다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놀랍더라고. 그런 걸 찾아오다니. 주니치 드래건스 야구 모자를 쓴 소년의 사진이다. 거의 50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가즈마가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것을 고다이와 나카마츠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 사진 속 아이는 아무리 봐도 67살 정도예요. 주니치가 자이언츠의 빅토리10을 저지했던 것은 1974년이니까 시라이시 씨가 12살 때 일인데 말이죠. 구라키의 진술과는
완전히 어긋나요. 어떻게 그런 모순을 딱 잡아내는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게다가 그걸 잡아낸 게 가즈마 씨가 아니라 미레이 씨라는 거야. 아, 그것도 뜻밖이었어요.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 가족이 협력해서 정보를 교환하다니. 보통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나카마치가 머리를 휘휘 내저었다. 그래, 맞는 말인데 그 두 사람은 특수한 경우야. 공통의 목적이 있었어. 뭔데요, 그게? 둘 다 사건의 진상을 납득하지 못했다는 점이야. 분명 또 다른 진실이 있다. 그것을 꼭 밝혀내겠다. 라고 마음먹고 있어. 그런데 경찰은 이미 수사는 끝났다는 식이고 검찰이나 변호인은 오로지 재판 준비에만 골몰했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적의 입장이지만 오히려 그 둘의 목적이 같았던 거야. 그렇다면 한 팀이 되기로 한 것도 실은 이상할 게 없어. 그런가요? 라기보다 아무래도 선뜻 이해하긴 어렵죠. 저는 그 기분 잘 모르겠던데요. 나카마치는 두부를 입에 넣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빛과 그림자, 낮과 밤. 마치 백주와 박쥐가 함께 하늘을 나는 듯한 이야기잖아요. 오, 제법 멋들어진 소리를 하네. 아주 딱 맞는 표현이야. 근데 그 두 사람도 그런 걸 알고 하는 일은 아닐 거야. 가즈마 씨도 그렇잖아. 미레이 씨와의 대화를 이야기해 줄 때 어쩐지 겸연쩍은 눈치였어. 남들 눈에 기묘하게 보인다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그건 어찌됐든 이라고 고다이는 화제를 이어갔다. 나는 그것도 마음에 걸렸어. 어린 시라이시 씨가 수수께끼의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은 장소. 아이치현의 도꼬 나메시가 틀림없다고 가즈마 씨가 단언을 했지. 구라키 다스로가 1984년에 일으킨 사건의 무대는 아이치현 오카자키 씨야. 즉, 둘 다 아이치현이잖아.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봐도 될까? 가즈마 씨는 시라이시 겐스케 씨도 과거 사건과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 미레이 씨도 동감이어서 아버지의 경력을 거슬러 올라가 알아보기로 했다잖아. 그건 너무 비하기 심한 가설이죠. 아마추어는 발상 자체가 대담하다니까. 하지만 글쎄요. 아이치현 인구가 아마 전국에서 4위일걸요. 시라이시 씨의 먼 칭첩버린 사람이 그 지역에서 살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건 그렇지만 이를테면 시라이시 씨가 주니치 드래건스의 팬이 된 이유에 대해 구라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데 말이야. 고다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팔꿈치를 짚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구라키가 시라이시 겐스케 씨와의 만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치자고. 실은 전혀 다른 식으로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다. 그래서 가공의 만남 장소를 궁리하다가 도쿄돔을 생각해냈다. 실제로 그는 도쿄돔에서 치러진 개막전을 보러 갔었으니까. 그리고 시라이시 씨가 주니치 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술 내용을 지어내면서 생각해보니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라이시 씨가 내야석에서 더구나 혼자 야구 경기를 볼 만큼 주니치의 열성 팬이라는 점이 부자연스럽게 들릴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원래는 안티 자이언츠라는 설정이었어. 빅토리 텐을 저지한 것이 주니치였기 때문에 팬이 되었다고. 어때? 그럴싸하지? 아, 잠깐만요. 시라이시 씨가 주니치 팬이었다면 그렇게 된 진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그걸 솔직히 말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알지 못한다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바로 그거야. 고다이는 나카마치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구라키는 시라이시 씨가 주니치 팬이 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건 감춰두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 왜 그랬는가? 진짜 이유는 주니치 드래건스가, 아니,
아이치현이 시라이시 씨에게 지극히 익숙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야. 그걸 경찰이 눈치챌까봐 구라키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야. 어때, 이추리는? 지극히 익숙한 지역이요? 어릴 때부터 자주 드나든 지역, 인생에 뭔가 큰 영향을 끼친 곳, 그리고 그곳에서 구라키와 시라이시 씨는 만났다. 맥주를 마시던 나카마치가 캑캑거렸다. 가슴팍을 몇 번 두드리며 숨을 가다듬고 고다이를 보았다. 둘이 만난 게 그렇게 옛날이었다고요?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야.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밑바탕부터 달라지겠지. 달라지고 말고가 아니죠. 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재수사를 제안하려면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 최소한 구라키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것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고다이는 두부에 양념장을 뿌렸다. 그 뒤로 진위 확인을 위한 보강 수사는 어때? 진전된 게 좀 있었어? 나카마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도저히 진전이라는 말은 못하죠. 여전히 물증을 찾지 못했는걸요. 자백 조서가 있다고 해도 검찰에서는 사형을 목표로 재판원들의 망설임을 말끔히 없애기 위해서는 뭐든 하나라도 찾아줬으면 하는 눈치예요. 변호인이 혹시라도 피고인은 진실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을 꺼내서 재판원들이 동요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됐어? 그 프리페이드 폰. 나카마치는 아랫입술을 툭 내밀고 양쪽 손바닥을 위로 향했다. 안타깝게도 헛수고만 했어요. 아이치 현경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오스의 전자상가에서 탐문 수사를 해봤는데 구라키에게 그런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자는 찾지 못했대요. 그것도 아주 거슬린단 말이야. 전에 가즈마 씨에게 확인했을 때 구라키는 오스 전자상가에는 이따금 갔었지만 그런 수상쩍은 물건에 손을 댄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역시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런 건 어떨까요? 구라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그걸로 시라이시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혹은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프리페이드 폰을 썼다고 주장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 하지만 그건 리스크가 너무 높지 않을까? 만일 시라이시 씨가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못했다면 착신 이력으로 당장 들통이 날 텐데. 그건 그렇죠. 잠깐만요. 나카마치는 튀김을 집으려던 손을 멈췄다. 왜?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 휴대전화로 발신했다는 기록이 남는 걸 피하려는 것뿐이라면 공중전화를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라이시 씨의 휴대전화를 처분할 필요도 없고요. 고다이는 들고 있던 맥주잔을 내려놓고 지그시 나카마치를 쳐다보았다. 왜요? 제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 완전히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 맞는 말이야. 공중전화를 쓰면 끝날 일이었어.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시라이시 씨가 수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공중전화라고 표시가 뜨니까. 하지만 프리페이드 폰으로 연락한 것은 범행 당일이 처음이었잖아. 그것도 낯선 번호라고 시라이시 씨가 수상하게 여길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공중전화와 낯선 번호, 양쪽 다 수상하게 여겼겠네요. 왜 구라키는 프리페이드 폰 같은 걸 썼을까? 아니, 그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알 수 없는데 망치로 때려 부숴서 미카와 만에 던졌다고 해버리면 경찰에서는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공중전화는 들고 갈 수도 없고 부숴버릴 수도 없죠. 요즘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문이 남을 가능성도 있고요. 경찰로서는 공중전화 쪽이 더 감사하긴 합니다.
나카마치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고다이의 뇌리 속 뭔가를 자극했다. 왼쪽 주먹을 이마에 대고 지그시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암흑의 빛이 비치듯이 불쑥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점차 뚜렷한 형태를 이루었다.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발상, 몹시 엉뚱하지만 확신에 가까운 추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구축되었다. 쾅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아차차. 나카마치가 놀라서 몸을 뒤로 쭉 물렀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얼빠진 짓을 한 것 같아. 얼빠진 짓?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대한 빨리 알아봐 줄 게 있어. 나카마치 혼자서는 안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쪽 상사에게 설명할게. 나도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해 볼 테니까. 독단으로 움직였다고 혼은 나겠지만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만일 내 발상이 맞는다면. 고다이는 심호흡을 한 차례 한 뒤에 뒤를 이었다. 엄청난 사실이 드러나서 사건이 완전히 뒤집힐 거야. 목적지 빌딩은 니온바시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다.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레트로 모던 디자인이지만 공식 사이트에 의하면 최근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미레이는 정면 현관으로 들어갔다. 널찍한 입구 홀 안쪽에 엘리베이터 여러 대가 줄지어 있었다. 각각 멈추는 층이 다른 모양이다. 미레이는 15층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선택해서 탔다. 동승자는 없었다. 층수 버튼을 누른 뒤 오른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조금 긴장했다. 15층에 도착했다. 바로 정면에 유리문이 있었다. 그곳을 지나자 오른편에 접수 카운터가 있고 유니폼 차림의 여자 직원이 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다. 시라이시 미레이라고 합니다. 하마구치 상무님과 약속이 있습니다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수화기를 들고 두세 마디 이야기한 뒤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녀가 안내해준 곳은 고급스럽고 청량한 분위기의 넓은 공간이었다. 대리석 테이블을 중심으로 소파가 배치되었다. 10명쯤은 넉넉히 앉을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서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했다. 아버지의 스마트폰 주소록을 보여줬더니 어머니 아야코는 예전 대학 때 친구로 생각되는 이름 5개를 짚어주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친했던 사람은 이분일 거야 라면서 가리킨 게 하마구치 도루라는 이름이었다. 나는 두세 번 만나본 정도지만 네 아버지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었어. 함께 스키를 타러 간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지만 그건 모르겠다고 아야코는 대답했다. 하지만 법조계 쪽으로 진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내 친구 하마구치는 일반 회사에 취직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나니까. 최근에는 별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 걸 보면 사이가 소원해졌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미레이는 이 사람에게 연락해보자고 생각했다. 아야코가 짚어준 5명 중에 하마구치 도루마는 메일 주소도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날 기회는 없었어도 메일 정도는 주고받았는지도 모른다. 즉각 메일을 보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하고 갑작스럽게 메일을 보내는 무례를 사과했다. 그리고 시라이시 겐스케가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밝히고 지금은 공판에 대비해 생전의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락드리게 된 것은 아버지의 젊은 날에 대해 잘 아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잠깐이라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썼다. 메일을 송신하고 채 1시간이 안 되어 답신이 도착해서 놀랐다. 게다가 하마구치는 시라이시 겐스케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법조계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만의 장례로 한다는 말을 듣고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것도 있어서 제 쪽에서 연락하는 건 삼가고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10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지만 메일 등으로는 연락을 주고받았고 대학 시절의 추억 이야기 정도라면 언제든 해드릴 수 있으니 기탄 없이 만났으면 한다면서 말미에는 근무처가 적혀 있었다. 유명한 생명보험 회사였고 직함은 상무이사였다. 그 뒤로 다시 메일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했다. 회사로 찾아와 주는 게 가장 편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 달칵하는 작은 금소금이 등 뒤에서 들렸다. 미레이가 돌아보자 천천히 문이 열리고 머리 윗부분이 약간 해성해성해진 남자가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섰다. 미레이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그냥 앉아있어요. 편히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미레이는 두 손으로 받아든 뒤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급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하, 메디닉스 재팬인가요? 미레이의 명함을 들여다보며 하마구치는 말했다. 내 지인 중에도 여기 회원이 몇 명 있어요. 지금은 회사 관련 시설에서 검진을 받고 있지만 은퇴하면 나도 회원으로 가입해볼까 하는데. 아,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레이를 마주하는 위치에 소파로 이동했다. 자그마한 몸집이지만 자세가 반듯해서 침착한 관록이 느껴졌다. 하마구치가 자리를 잡자 미레이도 다시 앉았다. 미레이 씨는 사진으로 봤었어요. 하마구치가 말했다. 갓 태어났을 때쯤이었죠. 시라이 씨가 보내준 연하장에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급하게 결혼을 하는구나 했더니만 그걸 보고 딱 알겠더군요. 설마 신부에게 그런 경사가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나도 결혼식에 참석했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거든요. 한 방 먹었죠. 그때가 그립다는 듯이 실눈이 되어 웃으면서 말했다. 최근에 아버지와 직접 만나신 적은 없으셨어요? 이따금 메일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다음에 만나자 라고만 하고 좀채 기회가 없어서 그만. 만났다면 분명 옛날처럼 서로 이야기꽃을 피웠을 텐데. 하마구치는 입가에 웃음이 번지면서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실례합니다 라면서 직원이 들어왔다. 테이블에 찻잔을 내려놓고 나갔다. 자, 들어요. 식기 전에. 하마구치가 권해줘서 잘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찻잔에 손을 내밀었다. 사건 소식을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하마구치가 심각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원한 등의 이유로 살해된 건 아니죠. 범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깜빡 발설한 과거의 비밀을 지키려고라는 게 이유였어요. 하마구치는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허참, 그런 억지가 어디 있나. 메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럼요, 좋지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될까?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아버지와 관련해서 인상에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인상에 남아있는 일. 하마구치는 찻잔을 내려놓고 다리를 꼬았다. 한마디로 활력이 넘치는 친구였어요. 공부도 일단 시작했다 하면 아주 철저히 했죠. 밤을 꼬박 새우고 그대로 강의를 들으러 가도 절대로 조는 법이 없었어요. 공부를 안 할 때는 아무튼 사방팔방 뛰어다녀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법고시 정보 수집도 하고. 실은 내가 법조계 쪽을 포기한 것도 시라이 씨의 영향이 컸어요.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다니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요.
하마구치의 말은 공치사로는 들리지 않았다. 아야코에게서 들은 이야기와도 일치했다. 취미나 오락 같은 건 없었을까요? 하고 하마구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친구가 뭘 좋아했더라? 독서나 영화 쪽이라면 남들만큼은 흥미가 있었지만 딱히 마니아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간 낭비는 질색이라고 자주 얘기했죠. 그 당시에 가정용 게임기가 붐이었는데 그런 건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방학 때도 주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했을까요? 어디에 가서 잠시 쉬는 일도 없이요? 굳이 말하자면 언젠가 겨울에 함께 스키를 타러 간 적은 있었어요. 그래봤자 저가 버스 투어였지만 밤새 10시간씩 버스를 타고 아침에 도착해서 얼른 옷만 갈아입고 스키를 타는 거예요. 젊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요. 하마구치는 옛날을 떠올리는 눈빛이 되었다. 혹시 아이치현에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아이치현? 하마구치의 눈이 동그래졌다. 엉뚱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도코나메라는 곳이에요. 독이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도코나메 라고 하마구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건 여행으로 라는 뜻인가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실은 아버지가 그 지역과 인연이 있는 듯한 사진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생전에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 이라고 하마구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코나메까지 갔는지 어떤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라이 씨가 이따금 나고야행 고속버스를 탔던 건 기억이 나네요. 미레이는 눈을 깜짝거렸다. 정말요? 네, 틀림없어요. 당시 내가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시라이 씨가 나고야에 갈 때마다 내 방에서 자고 간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모양인데 그걸 어머님이 아시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오면 항상 선물을 들고 왔죠. 주로 장어 파이라는 과자였는데 아버지가 할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나고야에 다녀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나고야에 여자친구라도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가끔 들여다봐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나 혼자 생각에 옛날에 아버님이 신세를 졌던 분인 모양이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그걸 시라이 씨에게 확인했던 건 아니고요. 그 사진 속 노부인이다 라고 미레이는 확신했다. 그 나고야행에 대해서 또 뭔가 생각나시는 건 없으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은데요. 또 뭐가 있었나? 하마구치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외롭고 왔다. 대학 시절 내내 나고야에 다녀오곤 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그게 뚝 끊겼어요. 아, 그렇지. 생각나네. 하마구치는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3학년 가을이었나? 내가 좀 놀려줬더니 시라이 씨가 벌컥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놀리셨다고요? 그 친구가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나고야에 갔었어요. 그런데 한참 뜸하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말투가 어째 좀 어물어물하는 것 같아서 역시 그쪽에 사귀는 여자가 있었고 뻥 차인 거 아니냐고 놀렸죠. 그랬더니 아주 무서운 얼굴로 그런 거 아니다. 한심한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너무 험악하게 화를 내는 바람에 내가 쩔쩔맸었죠. 그런 일이 그 뒤로 둘 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나도 방금 전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미레이는 아야쿠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버지를 만난 것은 막 4학년에 올라간 4월이라고 했다. 하마구치의 말에 따르면 그 무렵은 이미 아버지가 나고야에 드나들지 않았던 때다. 그래서 아야코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어때요? 이런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었나요? 하마구치가 물었다. 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해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라면 뭐든 대답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여성에게 나이를 묻는 건 실례인 줄은 알지만 지금 몇 살인가요? 저 말씀이세요? 아, 네, 27살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직 모르는 것도 많겠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미레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에 대해서요.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의 과거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다가 돌아가신 뒤에야 유품을 정리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3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 호적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릴 때 돌아가신 모양인데 그런 이야기는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죠.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호적 등본은 아예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호적을 왜 그러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뜻깊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범인은 체포된 모양이지만 재판이니 뭐니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죠. 부디 건강해야 합니다.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서슴없이 이야기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미레이는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예상했던 대로 아마노 법률 사무실에서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도 후리베의 반응은 둔하기만 했다. 오히려 또 마음대로 그런 걸 알아봤느냐는 듯이 뾰루퉁한 얼굴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았어요. 분명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군요. 하지만 그쪽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쪽이라면 시라이시 겐스케 씨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런 거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예전의 범행을 시라이시 씨에게 말해버렸다. 그걸 폭로해버릴까 봐서 무아몽중에 죽이고 말았다. 라는 사실에 변화가 없는 한 다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공판과 관계없는 그쪽 부분을 이리저리 들쑤셔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원래 자백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모든 진실을 다 말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죄는 인정하면서도 자기 좋을 대로 각색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애매하게 얼버무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전혀 드문 일이 아니에요. 말귀 못 알아듣는 학생을 조곤조곤 타이르는 선생님 같은 어조로 호리베는 말했다. 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기는커녕 가츠마가 예상한 그대로의 답변이었다. 시라이시 겐스케가 야구 경기 티켓을 입수한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며 주니치가 자이언츠의 빅토리 10을 저지하기 이전부터 어린 겐스케가 주니치 팬이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는 건 관두자고 가즈마는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이 변호인에게만은 밝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었다. 실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가즈마는 곁에 둔 가방을 무릎 위에 얹었다. 뭡니까? 이거예요. 라면서 가즈마는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를 받아들고 호리베는 의아하다는 듯이 미간을 좁혔다. 도요타 중앙대학병원 화학요법과의 도미나가라는 분이 발신인이군요. 네, 봉투 안에 서류도 좀 봐주세요. 하지만 이건 구라키 씨에게 온 사문서잖아요. 본인 허락 없이 봐서는 안 됩니다. 아들인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래 자녀라도 법률 위반이에요. 신서 개봉죄라고 아십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봉함된 신서를 개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가즈마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런 건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바쁜 병원 의사가
일부러 편지를 보내다니. 이건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할 일이잖아요. 긴급 시에는 그 신서 개봉죄라는 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호리베는 한숨을 내쉬더니 드디어 봉투를 열고 접힌 서류를 꺼냈다. 호리베의 시선을 가즈마는 빤히 지켜보았다. 냉담한 표정이던 변호인의 얼굴이 약간 긴장하고 있었다. 이윽고 호리베가 얼굴을 들었다. 구라키 다스로 씨가 대장암? 네, 8년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3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재발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요. 서류 내용은 항암제 치료를 어느 병원에서 받기로 했는지 알려달라라고 문의하는 것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가즈마는 발신인 도미나가 의사에게 연락해 보았다. 그 결과 뜻밖의 일이 밝혀졌다. 구라키 다스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약 1년 전에 재발이 확인되었다. 여러 곳의 림프절로 전이된 것이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약물 요법에 들어갔다. 그 치료를 담당한 사람이 도미나가 의사였다. 약물에 의해 일정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강한 피로감, 구토감 등에 만성적으로 시달렸다. 그래서 약을 이것저것 바꿔가며 시험해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라키가 치료를 일시 중단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사를 하게 되어서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병원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달라고 도미나가는 말했다. 그런데 그 이후 연락이 뚝 끊겨버렸다. 전화도 연결되지 않아 별 수 없이 문의 편지를 우송했다는 것이었다. 도미나가는 사건에 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가즈마는 잠시 망설였지만 상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구라키 다스로가 형사 사건을 일으켜 구류 중이라는 것만 밝혔다. 그러면 현재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까? 도미나가는 놀라면서도 환자를 걱정해 주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들인 저한테조차 여태 병을 감췄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본인과 상의해서 반드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도미나가의 말투에는 긴박감이 있었다. 가즈마는 그 일을 미레이와 고다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동정을 바라는 이야기로 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든 변호인 호리베에게는 긴급히 알려야 할 일이었다. 도미나가와의 통화를 설명한 뒤에 변호인님 이라며 가즈마는 새삼 호리베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생각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지, 암이 재발한 것이며 항암 치료를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요. 알겠습니다. 라고 호리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내일이라도 구치소에 가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라면서 호리베가 금태 안경을 밀어올렸다. 구라키 씨는 이제 병이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변호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물론 그러는 게 스토리의 앞뒤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스토리라. 암이 재발한 것을 알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구라키 씨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거의 죄를 시라이시 씨에게 사실대로 고백하려고 했다. 어쩌면 상대는 누가 되었든 상관없었는지도 모른다. 시라이시 씨를 택했던 것은 변호사여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 바로 그거예요. 호리베는 명안이 떠올랐다는 듯 검지를 바짝 세웠다. 구라키 씨에게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었다. 먼 이야기이기는커녕 당장 시급한 과제였다. 나고야 법률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서
타인의 증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라이시 씨에게 신의 화살이 날아갔다. 자신이 죽은 뒤에 아사바시 모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시라이시 씨 쪽에서 뜻하지 않은 제안을 했다. 그렇게까지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진실을 털어놓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구라키 씨는 당황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아사바시 모녀와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 마지막 즐거움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혼란에 빠진 나머지 시라이시 씨를 살해하는 상괴를 벗어난 행위로 내달리고 말았다. 단숨에 줄줄 이야기한 뒤에 호리베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단하십니다. 가즈마는 말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스토리를 생각해내시는지 놀랍네요. 비아냥거리는 것도 미운 소리도 아니고 순수하게 감탄했다. 일단 전문가니까요. 그 정도 스토리라면 범행에 이르게 된 그 심경에 재판원들도 다소간 동정을 기울여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양형을 경감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생각인지도 모르겠네요. 가즈마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호리베는 뜨악한 눈빛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죽음을 각오했을 것이다. 라는 변호인님의 발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달라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지켜주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각오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술은 거짓입니다. 뭔가 중대한 것을 감추고 있어요. 어쩌면 시라이시 씨를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아닌지, 아니 틀림없이 거짓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호리베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지금 사실관계를 뒤엎자는 겁니까? 가즈마 씨, 아무리 그래도 그건. 변호인님이 동의해주지 못하시는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한 무리한 이야기겠죠. 어쨌든 우선 병 치료에 대해서 아버지께 물어봐 주세요.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할 테니까요. 알겠어요. 라고 호리베는 대답했다. 귀찮게 구는 피고인 가족이라고 얼굴에 쓰여 있었다. 호리베의 사무실을 나와 신주쿠 역으로 가려는데 스마트폰에 착신이 있었다. 표시를 보고 흠칫했다. 시라이시 미레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인도 가장자리로 바짝 붙어서서 전화를 받았다. 네, 가즈마입니다. 미레이예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만나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을 듣고 스마트폰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저는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요. 그래요? 가즈마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신주쿠예요. 저는 지금 우에노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요. 그러시다면 지난번에도 만났던 긴자의 그 찻집으로 하죠. 그곳이라면 조용히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가즈마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곧 4시 반이다. 5시에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죠. 저도 지금 출발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라고 말하고 가즈마는 전화를 끊었다. 어느새 심장 박동이 빨라져 있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인지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유족을 만나는데도 전혀 마음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하철로 긴자까지 이동해 그 찻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오후 5시였다. 2층 테이블 공간으로 가자 이미 시라이시 미레이의 모습이 창가 자리에 있었다. 기다리시겠군요. 아니요. 갑작스럽게 죄송해요. 점원이 물을 내왔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레이는 카페라테를 주문했다.
왠지 같은 걸 마시고 싶어서 가즈마도 카페라테를 주문했다. 그래서 하실 이야기라는 건? 네, 실은 부탁이 있어서요. 미레이는 진지한 눈빛을 던져왔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도와드리죠.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맙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랑 어디에 좀 갔으면 하는데. 어디에 가시려고요? 이라고 말하고 미레이는 호흡을 가다듬듯이 가슴이 살짝 오르내렸다.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의 그 사진 찍힌 곳에 데려가 주셨으면 해요. 관리관과 이사관의 뒤를 이어 회의실에 들어선 인물을 보고 고다이는 마음속에 더욱 기압이 들어갔다. 수사 일과 과장까지 동석할 줄은 예상도 못했다. 회의실 전체의 공기까지 바짝 긴장하는 것 같았다.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몸집은 작은 편이지만 가슴팍이 두툼한 과장이 느긋한 동작으로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보고 일동이 착석했다. 혼자 그대로 서 있던 사쿠라카와 계장이 3명의 상사들 쪽을 향했다. 그러면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윤곽 짙은 얼굴에 태에 없는 안경을 쓴 관리관이 의견을 구하듯 과장과 이사관의 옆 얼굴을 돌아보았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관은 시작해 라고 사쿠라카와에게 말했다. 네,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될 예정이라서 현장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과장과 이사관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관리관이 그래 좋아 라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쿠라카와가 고다이에게 눈짓을 보냈다. 고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 일행 쪽을 향해 자기소개를 한 뒤 회의 책상에 놓인 모니터 옆으로 이동했다. 다른 동석자는 스스이와 같은 주임급 이상의 상사들이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나같이 얼굴에 긴박감이 감돌았다. 작년 가을에 발생한 미나토구 해안 변호사 살해 및 사체 유기 사건에 관해 새롭게 중대한 사실이 판명되었기에 이를 보고합니다. 이미 범인으로 아이치현 거주 구라키 다스로가 기소되었으나 그 자백 진술 내용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입니다. 구라키는 작년 10월 31일 오후 7시 전 피해자 시라이시 겐스케 씨를 기요스바시 근처로 불러내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때 약 2년 전에 아이치현 오스의 전자상가에서 낯선 자에게서 구입한 프리페이드 폰을 사용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화기는 범행 후 망치로 파괴하여 바다에 투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범행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중요 증거품으로서 그 전화기의 존재를 확인해달라는 검찰의 요망이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수 경로를 비롯한 프리페이드 폰에 관한 진술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의심하고 또 다른 수단, 이를테면 공중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추리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기요스바시 부근 공중전화 근처의 방범 카메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라면서 이사관이 손을 들었다. 범행을 전면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점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지? 고다이는 사쿠라카와를 보았다. 이 시점에서 대답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 점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쿠라카와의 답변에 이사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다이는 컴퓨터의 키보드를 두드렸다. 모니터에 불러낸 것은 기요스바시 부근 지도다. 기요스바시 반경 400m 이내에 공중전화는 4대가 있습니다. 모두 인접지에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이용자를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당일의 영상을 확인해 본 바 해당 시간대에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장소는 고토구 기요스미 니초메, 이 위치에 있는 공중전화입니다. 고다이는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킨 뒤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이 방범 카메라 영상으로 넘어갔다.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은 주류 판매점이다. 그 입구 옆에 공중전화가 있었다. 화면 왼편 하단에 적힌 숫자는 촬영 일시가 작년 10월 31일 오후 6시 40분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왼편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주위에 시선을 꺼리듯이 사방을 둘러본 뒤 공중전화 쪽으로 다가간다.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뒤적이는 몸짓을 보인 것은 전화 카드를 찾기 위한 것이다. 수화기를 들더니 버튼을 눌렀다. 잠시 뒤 전화가 연결된 모양이었다. 이따금 둘레둘레 주위에 시선을 던지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윽고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었다. 전화 카드를 회수하고 그자는 다시 왼편으로 사라졌다. 등장에서 퇴장까지 약 2분이 소요되었다. 고다이는 키보드를 눌러 영상을 멈췄다. 확인하실 영상은 이상입니다. 그자의 신원은 판명되었나? 이사관이 물었다. 네, 판명되었습니다. 고다이는 대답했다.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인물의 가족이었습니다. 다만 그자 본인을 직접 만나본 수사원은 없습니다. 구라키 피고인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라키 피고인이 범행 동기로 진술한 내용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자입니다. 수사 일과 과장이 이사관의 귓가에 뭔가 작은 소리로 말을 전했다. 이사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번에는 반대편 옆에 관리관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것을 상의하는지 알 수 없어서 고다이는 어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관리관이 고다이 쪽을 향했다. 아까 이사관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은 언제 들을 수 있지? 고다이는 사쿠라카와를 보았다. 계장이 끄덕 턱을 당겼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라키 피고인이 이 공중전화를 사용한 자들을 감춰주기 위해 프리페이드 폰을 사용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를 불러낸 건 구라키 피고인이 아니라 방금 그 영상 속의 인물이었다는 건가? 이사관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다이는 답했다. 영상 속 인물이 구라키 피고인과 공범이라는 건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고다이는 한순간 망설였다. 사쿠라카와를 보니 괴롭다는 듯 입이 삐뚤음해져 있었다. 하지만 망설일 때가 아니다.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범이 아닙니다. 고다이는 상사들을 향해 말했다. 단순히 피해자를 불러내는 것뿐이라면 굳이 기요스바시 근처 공중전화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거주지는 여기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요. 공범이 아니라 주범, 즉 그자가 시라시 겐스케 씨를 살해한 진범이고 구라키 피고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그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살해한 것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지만 수사 일과 과정이나 이사관들의 얼굴에 놀란 표정은 없었다. 이미 기소한 사건에 따로 진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전에 그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까지 상사들이 모두 동석하기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물론 이런 보고를 듣고 유쾌할 리는 없어서 3명의 상사들이 모두 씁쓸한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과장은 거의 아무 말도 없이 이따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쿠라카와 라고 관리관이 불렀다. 공중전화의 인물이 도주할 우려는 없는가? 현재로서는 그럴 우려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털끝만큼도 생각을 못할 테니까요. 진범임을 증명할 방도는 있는 거지. 현장 근처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정황 증거조차 될 수 없잖아. 관리관은 이미 사쿠라카와에게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다시금 질문하는 것은 과장이나 이사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우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로 보증한 뒤 그날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사쿠라카와가 대답했다. 범인이 아니라면 쉽게 대답할 겁니다. 또한 DNA 감정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의류에서 본인 이외의 DNA가 몇 개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 기록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일에는 공중전화를 이용했지만 자신의 스마트폰이 있고 범행 당일에도 소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장의 답변을 듣고 관리관은 이사관과 과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즉시 만나보도록 해. 검찰 대응은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볼 테니까. 관리관의 지시에 알겠습니다. 라고 사쿠라카와는 답했다. 수사 1과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사관과 관리관이 그 뒤를 이었다. 세 사람이 회의실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에 고다이는 파이프 의자에 앉았다. 겨드랑이가 땀으로 흥건했다. 고다이 수고했어. 사쿠라카와가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 영상의 중요 참고인은 자네가 만나봐. 이미 동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서가 아니라 이쪽으로 데려오도록 해. 본청에서 내가 직접 조사할 테니까. 아, 그자는 만나본 적이 있어?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게다가 옛날 사진입니다. 거주지는 파악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시부야구 쇼토입니다. 고급 주택가로군. 되도록 조용히 진행해. 이웃에 알려지지 않게 주의하고. 알겠습니다. 사쿠라카와는 큰 한숨을 내쉬고 회의실을 나갔다.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쳐서 고다이는 돌아보았다. 진짜 난감하네. 그렇게 말하고 스스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제 실수입니다. 그런 거야? 구라키를 취조할 때 제가 깜빡 말이 샜어요. 도쿄는 사방에 방범 카메라가 있다. 특히 공중전화 부근에는 반드시 카메라가 있고 범인이 이용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경찰은 즉시 영상 분석에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 구라키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진범이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 수 없이 구라키가 선택한 게 자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길이었어요. 그가 범행을 자백했을 때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느닷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시기였어요. 공중전화가 아니라 프리페이드 폰을 썼다고 진술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경찰 수사를 멈추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체념했던 거겠죠.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고다이는 제가 얼빠진 짓을 한 겁니다. 라고 뒤를 이었다.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순 없어. 다른 범죄라면 또 모르지만 살인사건이잖아. 재판에서 사형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하지. 그렇죠. 문제는 왜 구라키는 그렇게까지 했느냐는 겁니다. 고다이는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려 영상을 되감았다. 한 인물이 옆 얼굴을 내보이고 있다. 그의 사진을 본 것은 아사바 모녀집에 갔을 때였다. 초등학교 때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때는 이름을 묻지 않았지만 지금은 알고 있다. 소년의 이름은 안자이 도모키, 부친 안자이 히로키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다. 나고야역 플랫폼에 내려선 순간 가즈마는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뺨이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신칸센 노조미오 안에서는 내내 긴장 상태였다. 자신들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하지만 드디어 진상에 근접한 듯한 기대감이 혈류와 함께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라는 건 틀림이 없지만 바로 옆에 시라이시 미레이가 앉아있는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설마 그녀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될 줄은 바로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었다. 이 다음은 민영 철도선인가요? 시라이시 미레이가 물었다. 그렇죠. 그쪽의 나고야역까지는 도보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가까우니까 괜찮아요. 나고야역 구내는 널찍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가즈마는 미레이가 자신을 놓칠까봐 이따금 등 뒤에 신경을 쓰며 걸어갔다. 잠시 뒤 민영 철도선의 나고야역 개표구에 도착했다. 가즈마가 승차권을 사오겠다고 말하자 미레이는 매표소까지 따라왔다. 2인분 승차권을 구입했을 때 당연한 일이지만 그녀가 요금이 얼마인지 물었다. 내 것까지 내줄 이유는 없어요. 라고 말하면 대답할 말이 없는 일이라서 가즈마는 사실대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돈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개표구를 지나 4번선 플랫폼에서 중부국제공항행 특급 열차를 기다렸다. 그 열차를 타면 도코나메까지 약 30분 만에 갈 수 있다. 긴자 찻집에서 그 사진에 찍힌 곳에 데려가 주었으면 한다. 라고 시라시 미레이가 말했던 것이 이틀 전이다. 그 이유를 듣고 가즈마는 깜짝 놀랐다. 사진 속 노부인이 누군지 알았다. 시라시 겐스케의 할머니였다라는 것이었다. 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호적 등본을 우편으로 받았어요. 수속이 꽤나 번거로웠지만 우송으로 신청했더니 전부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서 알게 된 게 할아버지가 계모 밑에서 컸다는 거였어요. 아, 잠깐만요. 미레이 씨의 할아버지라면 시라이 씨 변호사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계모 밑에서 자랐다는 건가요? 그녀에게서 들은 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며 말해봤지만 몇 세대에 걸친 이야기라서 얼른 감이 오지 않았다. 네, 증조부가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아는 증조부는 재혼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조부는 헤어진 전처와의 사이의 아이였고, 그 전처라는 분이 그 사진 속의 노부인인 것 같아요. 호적에 의하면 본적지가 아이치현 도코나메였어요. 이혼한 후에 본가로 돌아가신 거겠죠? 이름은 니미 히데라고 적혀 있었다. 라고 미레이가 알려주었다. 히데 씨가 재혼했는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부가 친아들이니까 그 아들인 시라이시 겐스케, 즉 우리 아버지는 히데 씨의 친손자예요. 조부가 증조부 모르게 친어머니에게 손자 얼굴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그 사진은 조부가 아들 겐스케를 데리고 몰래 도코나메에 갔을 때 찍은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 한참 먼 옛날 일이지만 가즈마도 점차 상황을 리얼하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대학 친구분에게서 들은 얘긴데 당시 아버지가 고속버스로 나고야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가끔 들여다봐야 할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데 씨였던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미레이의 추측은 타당하게 생각되었다. 오히려 그런 경우 외에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즈마도 동의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대학 3학년 가을쯤부터 나고야에 가는 일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이제 안 가도 된다라고 설명한 모양인데. 이제 안 가도 된다? 즉,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를테면 히데 씨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히데 씨의 호적을 떼어볼까도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손을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가 대학 3학년 때라면 1984년이에요. 그해 5월에 가즈마 씨가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었죠. 등에 오싹 한기가 내달리는 것을 가즈마는 느꼈다. 시라이시 겐스케 씨가 그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혀 잘못 짚은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레이는 뭔가 각오가 담긴 눈빛으로 지그시 가즈마를 보았다. 그 사진을 찍은 곳에 데려가 달라고요. 예상도 못한 일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미레이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일정을 조정해 오늘 도쿠나메로 향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가즈마로서는 아버지 일도 걱정이었다. 호리베가 어제 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하고 왔다. 병에 대해 물어보자 병원 의사 선생이 그런 연락을 해줬습니까? 공연한 짓을 하셨네. 라고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역시 끝끝내 감출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어떻게 할 작정이냐는 호리베의 추궁의 아버지는 이제 됐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항암 치료는 너무 힘든 데다 계속 받아본들 완치도 어렵고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증도 없다. 그러느니 남은 인생을 내 나름대로 즐겁고 쾌적하게 보내자고 생각하던 차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 모든 게 허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사형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편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다 좋지요. 호리베 선생, 하루빨리 결판을 내주세요. 선생도 이런 일 힘들지 않습니까? 여튼 웃음을 띤 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호리베에게서 전화를 듣고 역시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가즈마는 확신했다. 그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에 빠지는 성격이 아닌 것이다. 왜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이번 독고남의 행으로 그 수수께끼를 풀 작은 단서나마 얻을 수 있기를 가즈마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특급 열차가 도착하고 가즈마는 미레이와 함께 올라탔다. 그다지 붐비지는 않았다. 독고남해에는 얼마 만에 가보는 것인가? 도쿄에 올라간 뒤로는 분명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다녀왔던 게 마지막인지도 모른다. 길가에 도기 장식물이 늘어선 풍정 있는 오솔길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일까? 주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가즈마가 말하자 미레이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한 손으로 터치해 가즈마 앞에 내보였다. 화면에 낡은 호적 등본이 찍혀 있었다. 조부의 호적인 것 같았다. 시라이시 신타로라는 이름이다. 그 시라이시 신타로의 친모로서 니미 히데의 본적지가 나와 있었다. 아이치현 지타군 오니자키초. 지금은 없어진 지명으로 합병에 따라 도코 나메시로 바뀌었다는 건 미레이가 검색으로 알아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현재 도코나메시 가바이 케초라는 지역인 듯한데 더 이상 자세한 건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만큼 알아냈으니 어떻게든 될 겁니다. 그쪽에서 근처 주민들에게 문의해서 찾아보기로 하죠. 히데 씨의 집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어떤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도코나메시는 오래된 동네다. 주민의 전출입이 그리 많지 않을 터라서 히데 씨에 대해 알고 있는 이웃 사람을 만날 확률이 낮지는 않다고 가즈마는 생각했다. 열차가 도코나메 역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가자 널찍한 로터리에 택시가 줄을 서 있었다. 나고야나 도요하시와는 달리 건물이 한참 저 멀리에 보였다. 택시 승차장 근처에 하얀 외건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외건 옆구리에 찍힌 글자를 보니 예약한 렌터카 회사였다. 가즈마는 그쪽으로 다가가 이름을 밝혔다. 남자는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말하고 외건의 슬라이드 도어를 열어주었다. 가즈마와 미레이를 실은 외건은 중앙 분리대가 있는 주요 간선 도로를 따라 달려갔다. 차창 밖으로 내다보니 큰 길가에도 높은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 저 먼 곳에 있는 민가의 지붕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무척 큰 주차장이구나 했더니 시청의 것이었다. 렌터카 매장이 그 옆인데 이건 의외로 조그만 건물이다. 어떤 길을 달리게 될지 짐작도 안 되어서 일단 덩치가 작은 SUV를 택했다. 한바탕 수속이 끝나자 카운터 남자 직원에게 가바이 케초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요 앞에 도로를 동쪽으로 달리다가 오부도쿠나 매선으로 좌회전하면 그 다음은
일직선으로 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을 만큼 간단해요. 라면서 직원이 웃었다. 운전은 오랜만이다. 차에 타고 안전벨트를 맨 뒤에 신중하게 출발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했지만 도코나메가 상당히 유서 깊은 지역이라던데요. 바깥 경치를 바라보며 미레이가 말했다. 도자기 제작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곳이죠. 헤이안 시대나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니까요. 전국 각지의 유적에서 도코나메 도자기가 발견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와, 그렇구나. 미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더니 그 사진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너구리 장식물 앞에서 어린 송자와 찍은 그 사진,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이런 멋진 곳에서 살고 있단다. 라는. 그럴지도. 아니, 틀림없이 그렇겠네요.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가지만은 차를 길 옆에 세웠다.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았다. 그 사진을 찍은 곳, 제가 어딘지 알고 있다고 했었죠. 실은 여기에서 아주 가까워요. 가바이 캐초에 가기 전에 잠깐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미레이는 눈빛을 반짝였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죠. 나도 오랜만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도코나메역 근처까지 돌아가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지도를 보니 목적지까지는 도보로 불과 몇 분 거리였다. 주요 도로에서 옆길로 빠져 잠깐 걸어가자 도자기 산책길 보행자 입구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다. 차량 통행 금지라고 적힌 입간판도 있었다. 여기에요? 라고 미레이가 물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길은 완만한 오르막이다. 올라갈수록 도로폭이 조금씩 좁아졌다. 자칫 차를 타고 들어왔다가는 몹시 난감할 것 같다. 옛 전통가옥이 연상되는 오래된 주택이 눈에 띄었다. 길 옆으로 작은 도자기 장식물이 띄엄띄엄 보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명소로 알려진 덴덴고개 입구에 도착했다. 미레이가 우와 멋있다 라고 탄성을 올렸다. 언덕의 벽 전면에 작은 구멍이 뚫린 둥근 도자기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도코나메 도자기로 만든 옛날 소주병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 이번에는 벽면에 온통 토관이 박힌 언덕길이 나왔다. 그 이름도 토관 고개였다. 물론 이것도 도코나메에서 생산된 도기를 활용한 것이다. 도자기를 파는 아담한 상점이 군데군데 있었다. 동물 모양의 장식물이 많은 것 같다. 특히 고양이를 모티프로 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사진은 아마 이 산책로 어딘가에서 찍었을 거예요. 가즈마는 말했다. 50여 년 전이라면 이제는 풍경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길가에 도코나메 도기제 너구리들이 줄을 선 곳이라면 역시 여기밖에 없습니다. 미레이는 감개 깊은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눈이 붉어진 것을 보고 가즈마는 조용히 시선을 피해 주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표시된 술로를 따라 들어가자 길 끝쪽에 거대한 계단식 도자기 가마가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높이가 서로 다른 10개의 굴뚝이 늘어선 모습은 장관이다. 아버지가 왜 이 동네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멋진 곳이라면 한 번쯤 데려와도 좋았을 텐데요. 미레이의 소박한 의문에 경솔하게 의견을 밝힐 수는 없다고 가즈마는 생각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두 사람이 마주해야 할 진실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유료 주차장으로 돌아와 다시 가바이 캐추를 향해 출발했다. 거리가 4km쯤이니까 10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민가와 작은 상점이 늘어선 외줄기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다. 상점 대부분은 셰시 문이 내려져서
영업을 하는 기척이 없었다. 어떤 지방 도시에서나 보게 되는 광경이다. 분명 차로 조금만 가면 대규모 쇼핑몰이나 대형 슈퍼마켓이 있는 것이리라. 잠시 뒤 가바이케초역 앞에서 가즈마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도로 우측에 작은 우체국이 보였기 때문이다. 왜요? 저기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우체국에서요? 그렇죠.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망한 듯한 상점이 길가에 있어서 그 앞에 차를 세웠다. 우체국에 들어가자 카운터의 중년 여성이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카운터에는 그 밖에 남자 한 명이 더 앉아있을 뿐이다. 안쪽에서는 직원 몇 명이 각자 책상을 마주하고 일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가즈마는 카운터의 여성에게 50여 년 전에 이 근방에서 살던 사람의 집을 찾고 있는데 갖고 있는 주소가 옛날 주소뿐이라서 난감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쪽에 있던 나이 지긋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나왔다. 어떤 주소예요? 미레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니미 히데의 본적지를 보여주었다. 남자는 노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정말 옛날 주소네. 합병된 동네 쪽이야. 잠깐 이쪽으로 라고 손짓을 해서 가즈마는 미레이와 함께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라고 말하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다른 직원들은 타지에서 온 커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돌아다 보지도 않았다. 잠시 기다리자 남자가 돌아왔다. 옆구리에 두툼한 파일을 안고 있었다. 1965년이라는 연도 표시가 보였다. 남자는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쳤다. 오래된 지도 복사본을 여러 장 모아둔 것이었다. 어디 보자. 오니자키초라면 이 근처네. 아까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니미 히데 씨예요. 라고 미레이가 대답했다. 여기 있네. 니미 씨 집. 어항 쪽이에요. 남자가 지도 한 곳을 손끝으로 짚어주었다. 니미라는 글자가 확인되었다. 가즈마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현재 위치를 표시해 그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보았다. 옆에서 미레이도 똑같은 검색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 집에 누가 살고 계실까요? 가즈마가 물어보자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쓴 웃음을 지었다. 배달 직원에게 물어보면 금세 알겠지만 댁들도 어차피 지금 그쪽으로 갈 거지요. 그렇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 주소에 지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턱대고 알려줄 수는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였다. 그야말로 개인정보인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친절한 응대였는데 깜빡 무리한 부탁을 해버렸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우체국을 나왔다. 성공적이었네요. 차로 돌아오면서 가즈마가 말했다. 가즈마 씨가 기지를 발휘해준 덕분이죠. 역시 함께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별것도 아닌데요, 뭘. 그럼 서둘러서 가볼까요? 어두워지면 집 찾기가 더 힘들 테니까.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민가가 길게 이어진 주택가였다. 근처에 임대 주차장은 여기저기 있었지만 잠깐 세워둘 주차장은 전혀 없는 모양이다. 어쩔 수 없이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들여다보며 동네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빙빙 돌아본 끝에 미레이가 이곳인데? 라고 낙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오래된 집이 많으니까 분명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둘이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님이 히데 씨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다들 무슨 일인가 하고 미심쩍어 했지만 미레이가 사진을 내보이며
이 소년이 저희 아버지고 함께 찍은 이 할머님 집을 찾고 있다고 설명해주면 이내 경계심이 풀렸다. 그런 집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있었다. 하지만 누가 살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희망적인 반응이 나온 것은 7번째로 도미오카라는 문패가 걸린 집에 갔을 때였다. 애들 할아버지에게서 그 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라고 40대의 주부인 듯한 아주머니가 말해준 것이다. 할아버지라는 건 그녀의 시아버지였다. 그러면 할아버님을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미레이가 물었다. 아, 네, 그럼요. 지금 어협 모임에 가셨는데 곧 돌아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돌아오시면 전화로 연락 주세요. 그래도 괜찮지만 여기 안에서 기다리는 건 어때요? 이제 오실 때도 다 됐는데. 미레이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얼굴로 가즈마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하죠. 어차피 길에 서서 이야기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럼 그게 좋죠. 어서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 아주머니가 손짓을 하면서 말했다. 아주머니가 안내해준 곳은 불단이 있는 다다미 방이었다. 중학생 남자애가 복도에서 얼굴을 쏙 내밀었다가 금세 어딘가로 가버렸다. 아주머니가 차까지 내주어서 가즈마는 허둥거렸다. 아, 죄송해요 라고 미레이도 미안해하고 있었다. 아이고, 일부러 도쿄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모양인데 차 한 잔쯤은 대접해야지 뭘. 아주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더니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 되었다. 내가 여기 시집 온 게 벌써 20년인데 그때만 해도 아직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시아버지가 히데 씨라는 노인네가 살았다고 했어요. 아마 혼자 사셨다고 했던 것 같아. 가즈마는 미레이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사진의 노부인이 틀림없다고 암묵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어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오셨네.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이윽고 아주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탄탄한 체격의 노인이었다. 어협 모임에 갔다는 걸 보면 어부인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라고 미레이가 정조하고 인사했다. 가즈마도 머리를 숙였다. 뭐야, 히데시 집을 찾아오셨다고? 노인이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목소리에 놀란 기색이 담겨 있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분을 만나셨던 것 같아서요. 미레이는 스마트폰에 그 사진을 찾아 노인에게 내보였다. 응? 어디 보자. 노인이 옆에 작은 장식장 서랍을 열고 안경을 꺼냈다. 그것을 쓰고서야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간에 주름이 깊어지더니 이윽고 아 하고 입이 동그래지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이 사람이네. 이름이 히데시였어. 그나저나 참말로 옛날 사진일세. 서로 왕래가 있으셨던가요? 스마트폰을 다시 받으면서 미레이가 물었다. 아, 내가 아니라 우리 모친하고 친하게 지냈어. 우리 모친이 이 근처에서는 드물게 여학교를 나와서 제법 인텔리 입네 했는데 그 히데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서로 축이 잘 맞았던 모양이야. 책도 같이 읽고 아주 친했지. 히데시는 어떤 분이셨어요? 노인은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입을 열었다. 어떤 분이었나. 어머니 뻘이니까 나는 멀찌감치서 본 것뿐이지만 마음씨도 곱고 상냥한 분이었어. 방금도 말했다시피 우리 모친이 콧대가 높아서 남을 하대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히데씨를 나쁘게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 아,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미레이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아마도 증조모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칭찬을 듣고 반갑지 않을 리가 없다. 그 희대 씨는 같이 사는 가족은 없으셨나요? 그 전에야 있었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항상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그게 노인은 얼굴을 찌푸리고 뭔가를 생각해내려는 듯 손끝으로 미간을 긁적였다. 한번 결혼한 적이 있었다고 했지 아마. 그래서 아들이 이따금 만나러 왔었던 것 같아. 도쿄에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우리 모친이 역시 혈통이 다르다나 어쨌다나. 아니 그게 아닌가? 그러면 나이가 안 맞는데. 그 무렵에는 희대 씨도 완전히 할머니였어. 아들이 대학생은 아닐 거고. 노인은 이마에 손을 짚고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그러면 이라고 미레이가 말했다. 혹시 그 사람이 손자가 아니었을까요? 아, 하고 노인이 입을 해벌렸다. 그래, 그게 맞지. 기억이 뒤죽박죽이 됐네. 그건 손자야. 우리 모친이 한번 이야기했었어. 희대 씨 아들은 불기에 객이 되었다고. 그런데 전 남편 쪽 눈치가 보여서 아들 장례식에도 못 갔다고 눈물바람을 했다는 거야. 그나마 그 뒤로 손자가 자주 찾아와줘서 다행이었지. 그 손자는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모친이 이야기했었어. 그 손자라는 분에 대해서 그 밖에 또 기억나시는 건요? 손자 쪽? 아니, 나야 잘 모르지. 그냥 얘기만 들었어. 게다가 희대 씨도 어느샌가 없어져 버렸고. 다른 데로 이사하셨던가요? 그랬을 거야. 무슨 큰일을 당했다더라고. 노인이 허연 눈썹을 찡그렸다. 큰 일을... 원래 희대 씨가 양친 때부터 부자여서 나름대로 재산이 꽤나 있었던가 봐. 그래도 여자 혼자 살자면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자산 운용이라나 투자라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테크라는 것에 손을 댔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걸 중개해준 놈이 거만 번드레한 사기꾼이어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야. 게다가 그걸 도로 찾으려야 찾을 방도가 없었어. 그 사기꾼 놈이 살해되어 버렸으니. 가즈마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그거 혹시 오카자키시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가즈마의 말에 노인은 허를 찔린 듯 주름에 감싸인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고 당신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지? 맞아 그 사건. 당초에는 희대 씨를 극진히 돌봐주더니가 갑작스레 칼을 맞고 죽었다고 우리 모친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었어. 근데 얼마 뒤에 실은 그자가 사기꾼이었고 여태 희대 씨를 속였다고 해서 제작 깜짝 놀랐지 뭐야. 가즈마는 아연했다. 시라이시 겐스케의 조모는 히가시 오카자키 역앞 금융업자 살해 사건으로 죽은 자의 금융사기 피해자였던 것이다. 미레이는 얼어붙은 듯 온몸이 굳어 있었다. 뺨이 뻣뻣하게 긴장한 것이 옆에서도 느껴졌다. 아이고 왜들 그래? 내가 뭔 이상한 소리라도 했나? 노인이 의아하다는 듯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레이가 대답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가즈마가 대신 말했다. 그 밖에 뭔가 더 생각나시는 건 없을까요? 희대 씨가 그 뒤에 어떻게 지냈다든가, 뭐 어디로 이사를 하셨다든가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모르겠네. 희대 씨가 생각난 것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말로 오랜만이야. 이 근처에서는 이제 나 말고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렇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도움이 된 거야? 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가즈마는 미레이를 보았다. 그녀는 멍해져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노인을 향해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도미유카의 집을 나와 차로 돌아온 뒤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가즈마가 입을 연 것은 시동을 켠 다음이었다. 여기 좀 더 돌아다니면서 알아볼까요?
미레이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요 라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즈마 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우선 이런 이야기를 고다이 형사에게 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미레이는 한숨을 흘렸다. 더 알아보는 건 힘에 부치는 일이겠죠. 우리끼리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 도쿄로 돌아갈까요? 네, 라고 대답하는 미레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민영 철도선으로 나고야역까지 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다. 신칸센 노조미호에 타고 지정석에 나란히 앉은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미레이의 머릿속에서 어떤 상상이 휘몰아치는지 가즈마는 가늠조차 해볼 수 없었다. 가즈마 자신도 오늘 알게 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추리를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다. 30여 년 전에 일어난 히가시 오카자키 여갑 금융업자 살해 사건, 아버지 구라키 다스로가 범인은 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에 시라이시 겐스케도 관련이 있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막연히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심각한, 또한 가혹한 상상이다. 도저히 미레이에게는 들려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똑같은 상상이 아닐까? 옆에 앉은 이 아름다운 여성도 똑같은 스토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불길하고도 절망적인, 아무 구원도 없는 스토리를. 슬쩍 옆 얼굴을 살펴보려고 했을 때 왼쪽 손가락 끝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가즈마는 순간적으로 얼른 손을 물렸다. 심장이 꿈틀 뛰었다. 그러자 다시 손끝이 닿는 감각이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윽고 미레이 쪽에서 손을 댄 것이라고 깨달았다. 머뭇머뭇 그 손을 잡았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앞을 향한 채 손에 꾹 힘을 주었다. 그녀도 마주 잡아주었다. 이대로 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가즈마는 생각했다.